나는 머리채를 잡힌 채 현관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5시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아들네 집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도시락을 싸고 아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제 손등엔 세월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애 보는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매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냉장고에서 시든 배추를 꺼낼 때면 한숨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거실 소파엔 며느리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저는 또 한 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들 재훈이가 넥타이를 매며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왔고 손주 민서가 졸린 눈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훈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 밥은 해놓을게. 수진이가 찌개를 떠먹다 인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음식이 왜 이래요? 간이 안 맞아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수진이가 씹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신다면서 매번 똑같잖아요. 재훈이는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뭔가 스치는 것 같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제 존재는 식탁 한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참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각자 자리를 떴습니다. 저만 홀로 남아 빈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론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낮이 되면 저는 손주 민서의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레고, 색연필, 인형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좀 좁지만 편하게 있어. 저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았다. 수진이의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지 않아?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애 봐주시니까 그냥 두는 거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얼굴엔 표정이 없었지만 가슴 속에선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애 봐주시니까 그냥 두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저 쓸모였습니다. 밤이 되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컴컴한 방,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오래된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 재훈이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눈물 한 방울이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론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희생은 언제부턴가 제 일상이 됐습니다. 나를 지운다는 건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웃을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또다시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걸 보며 간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재훈이와 수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 아들, 밥은 해놓을게. 수진이가 첫 숟가락을 뜨고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 끓인 거 데운 거예요? 아니, 오늘 새로 끓였는데. 수진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냄새가 왜 이래요? 진짜 매번 말해도 똑같네. 재훈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할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저 밖에서 먹을게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재훈이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재훈이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서 학원 데려다 주세요. 그래, 아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맛있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끓인 음식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끓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 손길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기침이 났습니다. 갑자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그만하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미안해. 그런데 먼지가 많아서.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섭 좀 그만하시라고요. 제 집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청소기를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편하게만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도움은 무슨, 더 힘들게 하시는 거죠.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도 틀렸습니다. 말을 해도, 침묵해도, 움직여도, 멈춰서도. 제 존재 자체가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민서는 만화를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아, 요즘 회사는 어때? 재훈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저냥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민서야, 학교에서 재밌었어? 민서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밥도 안 드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불편하시면 방에 가 계셔도 돼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 남편과 웃고 있는 모습,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아픈 일이었나 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나지 않게.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뭐 하세요? 청소 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청소는 제가 할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제발. 저는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민서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불고기를 구웠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민서가 좋아하겠지. 할머니가 해준 거라고 하면. 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켰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민서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도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생일 축하해. 하지만 민서는 식탁을 보고 인상을 썼습니다.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미역국 싫어요. 제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그럼 불고기만 먹어도. 수진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발 제 멋대로 좀 하지 마세요. 민서 생일이니까 제가 준비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머니니까.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어머니, 제가 주인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다짐을 하고 조용하지만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이야.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등기부등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수진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꼬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어쩌시게요?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있으면 주인이에요. 수진이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은 제 편이에요. 어머니, 읽어주자는 저고, 관리비도 제가 내고, 세금도 제가 내요.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야. 수진이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가 대수예요. 갑자기 수진이가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 아파. 재훈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하지만 재훈이는 막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고함을 쳤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흩어졌고 얼굴엔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됐습니다. 민서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수진이가 민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방에 들어가. 민서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제 짐가방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거 챙겨서 나가세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재훈이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좀. 며칠만 밖에 계세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짐가방을 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웃들이 힐끗힐끗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붉어진 눈, 무너진 표정. 저는 쫓겨났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 집에서,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짐가방을 끌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넓었지만 제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왔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허름한 음식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식은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어쩌겠어. 벽에 걸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누구니? 그 순간 식당 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최근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노인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돈을 다 가져갔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제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무언가 깨닫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엔 저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고시원 간판을 봤습니다. 1일 2만 원. 간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고시원 방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창문은 반지하라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재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는 이제 나를 지켜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깨가 펴졌고 걸음걸이가 단단해졌습니다. 체념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싸울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저처럼 버려진 모든 이들을 위해. 구청 민원실에 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줄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가. 공무원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가보세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CCTV나 목격자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어렵습니다. 가족 간 문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가족 간 분쟁은 증거가 핵심인데 지금으로선 집은 제 명의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실거주자가 며느리시고 관리비와 세금을 누가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증거, 증거, 증거. 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순간을 찍은 사진도 녹음한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에 남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법 잘 모르시잖아요. 그 나이에 뭘 아시겠어요? 이 집이 진짜 본인 거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구청 가셨어요? 경찰서도 가셨죠? 다들 뭐래요? 증거가 없다고 했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법을 알아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괜히 덤벼봤자 어머니만 힘듭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법을 모른다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을 알았습니다. 수진이보다 더 깊이, 더 오래 알았습니다. 단지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서랍 속에서 꺼내들어 펼쳤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계약서, 그리고 오래된 명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명함을 봤습니다. 법무법인정의 대표 김영숙 변호사. 명함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았구나. 명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는 법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선 저는 그걸 잊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지우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안을 열었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을 머금은 듯 바래진 도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묶음, 김영숙 명의 부동산, 매매 및 소유권, 이전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재산, 분할 협의서, 법인 등기부등본, 모두 제 손으로 작성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변호사였을 때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끝이 서류 위를 더듬었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법을 잊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시원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고소장. 수진이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김영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으나 피고소인은 이웃과 지인들에게 학대당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대당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혔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 출석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앞에 있었고 수진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이 주장하는 학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목격자도, 녹음도, CCTV 영상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이는 이웃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됩니다. 이웃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항상 시어머니를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큰 소리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오히려 할머니께서 간섭이 심하셔서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수진이는 밖에서만 착한 며느리였으니까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나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역시 입증되지 않아 본 사건은 기각합니다. 기각. 저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수진이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은 제 편이라고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 나이에 뭘 더 하시겠어요? 조용히 사세요. 제가 용돈이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졌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봤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법인 서류, 그리고 명함,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영수, 명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7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을 알았습니다. 30년을 법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법무법인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렇게 무력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변호사가 하듯이. 그리고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대 며느리 수진, 재산권 확인 소송 준비 사항 1점, 등기부등본 원본 확보 2, 부동산 취득 당시 서류 확인 3, 관리비 및 세금 납부 내역 조회 4점, 증인 확보, 부동산 중개인, 은행 담당자.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 적혔습니다. 30년 전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영숙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창립자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였습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가다듬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더 이상 초췌한 노인이 아닌 삶의 빛을 되찾은 눈의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김영숙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30년 전 세운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후배 변호사에게 넘긴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한때 큰 법무법인을 이끌던 사람이었다는 걸 아마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명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김영숙 변호사.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제 후배였던 변호사 정민호였습니다. 제가 신입 시절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야, 정민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정민호를 응접실로 데려갔습니다. 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민호가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이길 수 있어? 정민호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취득 당시 서류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 합니다. 그럼 맡아줄 수 있겠니? 정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있는 것도 선생님 덕분입니다. 당연히 맡겠습니다. 재산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원고 김영숙은 피고 배수진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한자 한자 읽으며 확인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소장이 수진이에게 전달됐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장 받았니? 감히 나한테 덤비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보지 못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 잘 몰라서 참은 게 아니야. 뭐라고요? 믿어서 참았던 거야. 내가 며느리니까, 재훈이 아내니까, 민서 엄마니까. 그래서 참았어.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참아. 법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법으로 하는 거야. 어머니가 법을 뭘 알아요? 나는 30년을 법과 함께 살았어. 법무법인 대표였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묵은 한이 풀리는 후련함 때문이었습니다.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그 집을 매입할 때 도와주었던 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영숙입니다. 중개인이 놀랐습니다. 아, 김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샀던 아파트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으로 서줄 수 있으십니까?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은행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찾아냈습니다. 김영숙 명의 부동산 매입 대금 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 제 손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재훈이도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입증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 중개인 증언,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 집은 제 돈으로, 제 명의로 샀습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자는 피고이며 관리비와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정민호가 대응했습니다. 그것은 원고의 선의에 의해 허락된 거주였을 뿐 소유권과는 무관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관리비와 세금은 며느리가 내도록 했습니다. 제가 함께 살면서 살림을 도울 테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쫓겨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법을 써야겠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재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를 봤습니다. 재훈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판결이 나온 후에 해라. 지나쳐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해당 부동산은 원고 김영숙의 소유이며 피고 배수진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음. 피고는 즉시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 승소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뛰어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집에서 살게만 해주세요. 제발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미웠습니다. 한때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슬펐습니다. 일어나라. 수진이가 올려다봤습니다. 너희가 살아도 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그걸 잊지 마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나를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 수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낮은 햇살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재훈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재훈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며칠 후, 저는 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싸우셨나요? 변호사셨는데 진작 법적 대응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조용히 답했습니다. 참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참는 것도 용기였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게 더 큰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게 더 큰 용기예요. 기자가 저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민서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저도 법 공부할래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저앉아 민서를 안았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라. 민서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들에게 버림받았고, 며느리에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참는 것도 용기지만 나를 지키는 게 더 큰 용기라는 걸.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참는 것도 용기지만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